이 사연은 한 구독자가 보내온 이야기였다. 평범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지만 읽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었다. 연금이 많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우는 중앙부처 사무관으로 정년퇴임했다. 정숙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정우 350만 원, 정숙 360만 원이었다. 합계 710만 원. 세금을 제하고도 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하겠네요. 정우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 없이 마련돼 있었다. 자동차도 오래된 국산차 한 대면 충분했다.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였다. 매달 400만 원이 남았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보,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볼까? 정숙이 말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노후는 파라다이스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다. 연봉도 괜찮았다. 어느 날 민수가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정우는 놀랐다. 왜?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장어구이 식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요즘 장어집 잘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알아봤습니다. 민수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다. 보증금 1억, 권리금 8천, 시설비 6천, 총 투자금 2억 4천만 원. 정우는 조용히 자료를 내려다봤다. 돈은? 대출 1억 받고 부족한 건 좀 도와주시면. 정숙이 조용히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 필요하냐? 5천 정도. 정우는 결국 도와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장어집 공사가 시작됐다. 민수의 장어구이 식당은 신도시 외곽 도로변에 자리 잡았다.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간판도 크게 달렸다. 개업 첫날 화환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다. 정우와 정숙도 아침 일찍 나가 가게를 둘러봤다. 숯불 위에서 장어가 구워지는 냄새가 퍼졌고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민수는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개업 첫 달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다. 민수는 매출표를 들고 부모님을 찾아왔다. 첫 달 매출 6,800만 원. 순이익은 크지 않았지만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 정우는 안심했다. 정숙도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잘 시작했네. 민수는 자신감이 붙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처 도로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장어집이 들어섰다. 건물 규모가 컸고 주차장도 넓었다. 개업 할인 현수막이 크게 걸렸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민수의 가게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세 번째 달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민수는 직원 한 명을 내보냈다. 홀서빙은 민수가 직접 맡았다. 주방에서도 장어를 굽고 계산대도 봤다. 하루가 끝나면 몸이 녹초가 됐다. 그 무렵 둘째 아들 민호도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버지, 저도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뭐냐? 인터넷 유통입니다. 건강식품 쪽입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펼쳤다. 중국 OEM 제품을 들여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창고 임대료와 초기 물량 비용이 필요했다. 얼마 필요하냐? 3천 정도. 정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민수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한 상태였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정우는 결국 둘째에게도 돈을 건넸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의 사업은 동시에 시작됐다.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다. 민수의 장어집은 계속 손님이 줄었고 민호의 인터넷 판매는 반품이 늘어났다. 광고비는 계속 나갔다.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정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2천만 원 정도만. 정우는 결국 은행을 찾았다.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연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달 700만 원이 들어오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대출은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연금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상환 가능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출금 2천만 원은 민수에게 전달됐다.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몇 달 뒤 민수는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아버지 장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직원 월급도 밀리고 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냐? 3천 정도. 정우는 이번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마지막으로 도와줍시다. 정우는 결국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제2금융권이었다. 금리는 8%였다. 정우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다. 그 무렵 민호의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건강식품 판매는 생각보다 경쟁이 심했다. 광고비는 매달 300만 원씩 나갔다. 반품도 늘어났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제품이 쌓였다. 민호는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광고비만 좀.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냐? 1천 정도. 정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대출금은 점점 늘어났다. 연금 710만 원은 어느새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빠져나갔다. 이자는 매달 200만 원을 넘어갔다. 정숙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다. 여보, 이거 계속 괜찮을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이자 납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우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며칠 뒤 제2금융권에서도 전화가 왔다. 독촉 전화는 점점 잦아졌다. 정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는 새벽마다 통장을 들여다봤다. 연금은 여전히 들어왔지만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우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정우가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창구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이십니다. 금액이 크니 신중히 결정하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정우는 그중 2억 원을 신청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정숙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마지막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다. 그날 이후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정우는 그 돈을 나누어 두 아들에게 전달했다. 민수는 밀린 임대료를 냈고 직원 월급을 정리했다. 민호는 밀린 광고비와 창고비를 정리했다. 잠시 상황이 안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의 장어집은 결국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처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섰다. 손님은 더 줄었다. 민수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다. 혼자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나 매출은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민수는 가게를 정리했다. 권리금은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한편 민호의 사업도 무너졌다. 재고를 헐값에 처분했지만 손실이 컸다. 민호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두 아들의 사업은 거의 동시에 실패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담보대출 이자가 매달 400만 원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다. 연금 71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이자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결국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도착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정우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열었다. 이미경매 개시 통보서였다.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이 위에 글씨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이미경매 개시 결정. 정숙의 손이 떨렸다. 정우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 집은 두 사람이 30년 동안 살던 집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던 집이었고 퇴직 후 노후를 보내려던 집이었다. 정숙이 낮게 말했다. 여보, 이게 진짜예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경매 관련 안내문이 또 도착했다. 감정가와 경매 일정이 적혀 있었다. 정우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정숙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는 새벽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눈에 띄게 늙어갔다. 그 무렵 두 아들도 상황을 알게 됐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집까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다. 몇 달 뒤 경매가 진행됐다. 첫 번째 유찰, 두 번째 유찰, 그리고 세 번째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타났다. 정숙은 그날 거실을 한번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서랍 속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다. 정우는 말없이 짐을 옮겼다. 이삿날 아침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봤다. 30년 살던 집이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우는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날 두 사람이 이사간 집은 도시 외곽 언덕 위의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계단이 가파르고 방도 좁았다. 정숙은 짐을 내려놓고 잠시 앉았다. 창문 밖으로 언덕길이 보였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사 온 첫날 밤 집안은 낯설게 조용했다.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벽지는 군데군데 발에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숙은 부엌을 둘러보다가 잠시 멈춰섰다. 싱크대는 낡아 있었고 수전에서는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공구를 꺼내 조여보았다. 짐은 많지 않았다. 경매 이후 정리하면서 대부분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오래 사용하던 장식장도 고급 식탁도 여행 때 사온 기념품도 거의 남지 않았다. 작은 탁자와 오래된 소파 하나가 거실에 놓였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래도 지낼 수는 있겠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만 안 새면 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낯선 집에서 잠을 청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언덕 위라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정우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며칠 뒤부터 생활이 시작됐다.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정숙은 무릎이 아파 잠시 쉬어가야 했다. 정우도 숨이 가빠졌다. 연금은 여전히 들어왔지만 이미 비닐부가 남아 있었다. 경매 이후 남은 채무를 조금씩 갚아야 했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더욱 줄였다. 어느 날 정숙이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정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연금만 믿고 마음을 놓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지.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 아들이 찾아왔다. 언덕길을 올라오며 숨을 헐떡였다. 작은 집을 둘러본 민수와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민수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말하지 마라. 민호가 말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먼저 자리 잡아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들이 돌아간 뒤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으니 다행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언덕 위 집에도 익숙해졌다. 작은 마당에 화분을 놓았다. 정숙은 꽃을 심기 시작했다. 정우는 낡은 울타리를 고쳤다. 어느 날 정우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노후에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지 말 것. 둘째, 사업자금으로 연금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 제2금융권 대출을 대신 떠안지 말 것. 넷째,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말 것. 다섯째, 노후 자금을 투자금으로 착각하지 말 것. 여섯째,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말 것. 정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정숙이 물었다. 뭐 적었어요? 정우는 수첩을 조용히 덮으며 말했다. 이제 잊지 않으려고.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언덕길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노후는 아니었지만 조용히 이어지는 삶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